북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4시 10분입니다. KBS 지난 주말에 만난 변호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이 친구가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 대신 소장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소장의 변호사 이름,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도 2억 원을 받더랍니다. 소장의 이름 적어놓지 않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뒷배경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임료 2억 원을 받았다. 이거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법률 시장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변호를 잘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거냐? 꼭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을 선임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변호사 선임하는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 하나, 검사 후배들에게 전화해 달라는 것. 이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 이런 관행이 공정하지는 않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공정과 정의를 외칩니다. 위선적이죠. 뻔뻔하기도 하고. 이런 정관 변호사들이 한 해 창출하는 매출액, 거기에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추정해 볼까요? 최고위직을 거친 정관 변호사 한 명이 못해도 1년에 못해도 50억 원의 매출은 올릴 텐데 이런 사람들 200명만 있어도 한 해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지금 검찰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는 검사들은 퇴직 이후에는 이 공정한 시장에서 정의롭게 안착들 하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오늘 경제 퀴즈 딱 한 번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꽃이라고 불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이것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 제대로 집행하고 국정운영 제대로 제대로 하는지 감사하는 이것, 국회의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십시오. 아주 훌륭한 분들 나와 계십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정확히 말하자면 정경심 교수의 불법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창장 사문서 위조 논란보다는 사모펀드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추정인지 헛갈립니다. 사안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오늘 이 사모펀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추정인지, 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리적인지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팩트와 주장을 분리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전 집행위원장이시죠.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만 한결의 민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전 집행위원장이라고 전 집행위원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그만두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그러면 사표 같은 게 수리가 되나요, 이게? 사표가 있습니까? 저희 뭐 사표는 없고요. 제가 그냥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단체 거예요? 톡방에서 예.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예, 단체 톡방에서 의사 표시를 하였다. 현실적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연대가 집행위원장이 여러분이죠.
지금 현재는 두 분이십니다. 아, 두 분. 과거에는 여러 분이었는데, 그랬군요. 네, 대개는 두 분. 두 분.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그 이야기 하고 가시죠. 어떤 내용을 쓰셨길래?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예,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예. 예. 그 내용 내지는 취지는 예. 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내용보다는 좀 좋지 않은 말들이 많으니까. 예. 취지는 현재 사모펀드에 관한 많은 의혹과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서조차도 각종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단 한 번도 이제 어떤 논평이나 이런 걸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논평이나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군요. 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참고로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는 8월 19일 날 제가 오프닝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펀드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경제쇼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오얏나무에서 각근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 네. 저는 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그 부분 들었습니다. 예, 명백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의견이셨군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성명서는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사퇴하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저도 아니까 어떤 그 참여연대 뭐 피해 이런 게 올 거라는 걸 아니까 최소한 톤을 낮춰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어떤 후보자 당신이 지금 장관 스스로가 조금 이러저러한 면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주었으면 한다. 이런 이제 논평을 내려고 했죠. 그것마저도 이제 무산돼서. 그렇군요. 그 표현은 약간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왜냐하면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정권이나 권력의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그거는 약간 좀 모욕적으로 들렸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기분 나쁘실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저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조국과 조국 장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임원들 방에서. 뭐 저는 그랬죠. 이게 참여연대 임원진들 방에서 그리고 권력 감시가 본원의 업무인 시민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그거로 이제 좀 충돌도 있었고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분 제가 판단했을 땐 이러한 시국이 조국 장관과 조국 가족에게 부당한 어떤 고통을 주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유튜브와 문자판 후끈합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비난글과 지지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제가 마음먹은 게 딱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한식해주구나, 청명해주구나. 이제 죽으려고 나온 겁니다. 비난글이 조금 더 많다는 PD분의 저론이었습니다. 이쯤 하고 사모펀드에 관해서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죠. 그동안에 이제 거의 말을 못했으니까 김한 기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논의는 굉장히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와 추정으로 그 다음에 취재를 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본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선으로 완전히 연결된 팩트로만 이루어진 추정이고 어떤 것들은 약간의 근거가 부족하다. 아직도 회색 지역에 있다. 이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공범이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들여다볼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사모펀드가 운영된 방식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그 사모펀드 운영사가 운영했던 한 펀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투자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펀드가 이제 웰스 CNT라는 회사를 지분을 들어가는데 이 웰스 CNT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상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하철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이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하필 왜 그런 이제 문제적인 회사에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투자를 했는가? 이것이 뭔가 부당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그 펀드를 운영했던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범동 씨의 혐의는 뭐 횡령,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가장 그 블루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정경심 씨의 인지나 개입 여부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지금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는 수사의 측면에서는 뭐 정경심 교수를 충분히 고위공직자의 부인이고 굉장히 좀 엄중한 자리에 있었던 그 공직자 가족이잖아요. 민정수석의 부인이었고 그 당시에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뭐 선의로 이해하면 이제 뭐 그렇게 됩니다. 예, 어떠십니까? 우리 기박 기자님 말씀에 크게 이의를 둘 부분은 없고요. 한번 정경심 여사의 투자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비추어서 한번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은요. 조국 장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없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블루펀드가 투자되는 시점에 정확히 같은 날 조성되고 투자되는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린펀드였는데요. 그린펀드의 투자자는 바이오리더스입니다. 블루펀드의 투자자는 정경심 씨였는데요. 그리고 블루펀드가 웰스 CNT에 투자했듯이 그린펀드는 태영웨이브에 투자했습니다. 자, 블루펀드의 정경심 여사와 그린펀드의 바이오리더스가 이제 대칭되는 역할인데 이 그린펀드가 운영되는 내역을 보면은 바이오리더스는 어디에 투자되어졌는지 그리고 금액이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 장부를 통해서 속속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언제 투자하게 되냐면 2017년 8월에 투자하거든요. 불과 이제 6개월여가 경과돼서 2017년 8월. 2017년 8월에 정경심 여사, 바이오리더스 모두 투자하는데 그린펀드에서는 바이오리더스가 2018년 3월이 되면서부터 야, 너 태영웨이브에 투자했는데 이 돈 어디 갔어? 돈이 어디 새버렸네? 실제로 새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면서 빨리 나한테 돈을 돌려주라. 이런 지리한 이제 공방 과정이 약 1년여 가까이 진행됩니다. 이 안에서 어떤 횡령이나 배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한 주체는 누구로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모르죠. 돈이 여전히 웰스 CNT에서도 이게 한 전체적인 지금 조범동 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열거되는 많은 펀드들에서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자금이 움직입니다. 유상증자하고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중인수권부 사채 발행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신종증권이라든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뭐냐면 유무형 자산의 투자거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뭐 운영자금이라 하더라도 투자해야 되는데 지가 거의 99% 지금 이 펀드들에서 관련된 모든 어떤 자본거래의 투자액들은 모두 다 유무형 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어디론가 다 새버립니다. 결국에는 알 수 없는 곳으로. 근데 이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이 몰랐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이 사람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행위 주체가 오촌 조카라면 그렇다면 이게 조국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조국 장관에게 나가기 전에 정경심 여사는 정경심 교수는 우리 마치 비례식처럼 한다라면 정경심 교수는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이오리더스가 어떤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웰스 CNT에 투자가 되어지고 웰스 CNT가 어떻게 자금들을 사용하고 운영되었는지.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알았다면? 가지 그러니까 개발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논란에서 그게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이제 방해하고 기자들이나 법률가들이나 회계사들을 잡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최경 기자가 말씀하신 어떤 결론을 묻는 그 정경심의 책임이 뭐냐.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취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끝까지 결론을 유보하면서 우리가 확인된 사실이 그렇죠.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사모펀드 논란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 중에서 가장 개발된 두 가지 상상된 쟁점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하나는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소유주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검찰이 애초에 이걸 실소유주 프레임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밑단에서 불법이 작동하더라도 이거의 실소유주는 정경심 교수기 때문에 그건 다 정경심 교수의 책임인 것처럼 검찰의 주장은 상황을 몰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진 과정에 대해서 각각의 행위에 각각의 만큼의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책임이 있냐 없냐 이렇게 오로와 나싱으로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저는 검찰 특수부 안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종 자본이나 이런 거를 영문학과 교수가 알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근데 놓고 보면 몇 가지 일반적인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대목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판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어떻게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냐. 이게 전체 공직자 중에 조국 장관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 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 들어간 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그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그래도 영문과 교수고 전혀 이거를 모를 거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하나는 수백 명의 고위공직자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이 가족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 그럼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거를 실물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있겠죠. 뭐 그거를 하나 전제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이 사모펀드가 이렇게 혼탁하고 이른바 타짜들의 세상인지 부티크들의 세상인지를 몰랐다 또는 알았다고 할지라도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욕망이 많았다. 그런데 그게 당시 민정수석의 부인으로서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거는 충분히 뭐 질문을 던져볼 만한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그 쟁점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치고 지금 해명한 대로 해서 했으면 당연히 응당 이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잘 몰랐다라고 하면 이 사모펀드의 방식을 당연히 이제 확인하는 게고 자기 그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여기다 넣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당연히 했을 건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한 펀드에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몰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긴 돈이 그러면 당연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뭐 이런 물어보죠.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액을 맡긴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자가 아무리 블라인드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투자됐고 이거를 관여하는 거를 과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상 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는 그게 궁금하니까. 서로 간에 뭐 전화로 야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 그렇게는 일반 투자자들이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이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람한테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이 구조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조카란 말이죠. 근데 나는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구조인 것이고 이게 일반인이어도 특이하고 이례적일 텐데 더군다나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공직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양쪽 입장에서 다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많은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막 다 살살 알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혹시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굉장히 안개 속 국면 같았을 초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그 웰스 CNT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광급공사를 싹쓸이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요. 검찰도 마치 거기에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연기가 났었는데 실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그건 사실이 또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제가 취재한 부분도 저도 뭐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모펀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 정도 이상이 없었는데 보면 조범동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판을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그게 조범동 씨가 이 코링크피를 완전히 주도하기 전에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코링크피를 완전히 주도하면서는 더 다양한 어쨌든 근데 이거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밸류에이션의 구조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가 있는데 네. 이 소재를 생산, 마케팅, 특허 공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서너 개 회사로 이익을 분산시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가치 사슬이 어느 정도 부양이 되는 것을 예를 들면 허위 공시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띄우고 그 과정에서 주가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양상과 모습이 거의 이 투자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네. 생산과 네. 병참 같은 것을 나누는 것들은 판매를 나누는 거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네. 과정이 불법이냐면 네. 뭐 김용현이 하지만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가 뜰 때 여러 가지 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죠. 거래한다든지. 허위 공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검찰이나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렇죠. 네트워크인 거예요. 제가 김한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동의하고 그걸 제 관점에서 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보면 예. 저는 이제 기자분들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모펀드라는 거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자금의 흐름만 보자. 그리고 우리 김한 기자님의 말씀을 결국은 요약하면은 저는 제가 파악한 것도 그런데 조범동 씨는 주가 조작범이다. 주가 조작 선수일 뿐이다. 뭐 가치 사슬, 뭐 우회 상장, 합병. 과연 이 사람 이걸 이해하고 하는 말일까? 아니 실제로 이분은 다 이거는 그냥 뭐 예. 그냥 쇼업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가 조작범일 뿐이다. 네. 네. 주가 조작이면 이제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렇죠. 네. 그게 맞다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범동 씨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아까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 살짝 언급이 됐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왜냐하면 서로 간에 통화를 하고 알았다 하고 칩시다. 근데 일반 투자자는 서로 간에 통화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다. 이거를 꼭 간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특정 주식을 이쪽에서 오촌 조카가 사고 있다는 거를 알았다. 정경심 교수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안 상황을 조국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조국 장관도 알았으면 그래서 그 특정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단순한 사모펀드가 아니고 이 주식을 명기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게 되고 네, 그렇죠. 특정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이나 뭐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링크가 되는 거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취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했느냐 안 했느냐는 재판에 가서도 규명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걸 뭐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 이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추정하는 거에 근거가 확실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일반적으로 재판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지금 이제 최경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차명 소유를 했는데 이걸 고위공직자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누락했거나 최소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는 그 부분인데 그거는 근데 뭐 심각한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 도입된 취지나 그 입법의 목적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묶기라고 할까요? 큰 덩어리는 자본시장법일 텐데 이게 누가 어떻게 위반을 했다는 건가요? 자본시장법 위반들요. 이게 잠깐만 제가 좀 그 부분은 이런 말씀 한 번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 나가 볼게요. 제가 약간 이제까지 사모펀드의 흐름을 약간 다른 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 부분 또 한 번만 검증해 보면 조국 후보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민정수석 취임과 더불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사모펀드 한 곳을 소개받았다. 30% 수익률짜리.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제가 이제 간단히 추적을 해봤습니다. 2016년 9월에 이제 레드펀드가 40억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 40억 중에서 익성에 13.5억을 투자하고 포스링크에 26.5억을 투자합니다. 포스링크는 이때 이제 상장 주식이고요. 그런데 레드펀드가 40억을 조성했는데 익성과 포스링크가 13.5억과 26.5억을 1대2의 비율 각각 투자했다.
이중 익성은 비상장 주식, 포스링크는 이제 상장 주식인데 예. 2016년 말 현재로 포스링크가 12억이 손실이 나버립니다. 아우 말이 안 돼. 반토막이 예. 나버린 거죠. 예. 이제 조범동 씨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면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는데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조범동 씨가 투자한 거죠. 그런 예. 거죠. 실제로 이제 운용한 거죠. 운용을 할 운용한 때.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데 이제 반토막이 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예. 뭐 정말 이제 전주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이전에 정경심 교수는 이미 그 코링크에 투자를 하고 코링크에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었던 시점. 투자도 했었고 이제 예. 그 검찰은 설립자본군이 들어왔다라고 네, 보고 그렇죠. 있죠. 아. 대여금이 예. 설립자본군으로 그리고 들어왔다. 아직 그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때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 2017년 5월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2017년 10월에 우국환이란 분이 포스링크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포스링크에서 약 12억이 손실을 예. 했는데 예.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주냐면 익성 주식을 예. 13.5억에 산 익성 주식을 40억에 사줍니다. 3배의 가격으로. 13.5억짜리를 네. 40억에 사죠. 비상장 주식을 3배의 가격으로. 왜 사줘요? 그 이제 이 부분이 의문이죠. 이게 뭐냐면 익성이 2016년에서 왜 사줘요, 이걸? 17년으로 갈 때 예? 실적도 더 낮아지거든요. 실적이 더 네, 낮아진다. 네. 실적도 안 좋은데 네. 이제 3배의 가격으로 사주게 되고 네. 이러함에 따라서 이 레드 펀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포스링크의 손실 12억이 일종의 보전되면서 익성에서 매매 차이 26점이니까 이렇게 상계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토탈 12억의 이익이 나게 되죠. 자, 이때 한번 우국환 씨가 익성의 지분을 26.5억의 차익을 주면서 이제 투자하고요. 예. 또 하나 레드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우국환으로부터 매각을 함으로써 우국환에게 매각함으로써 12억의 이익을 그렇죠. 얻게 된다. 그런데 우국환은 왜 3배나 높게 이 회사를 예. 샀는지 그게 궁금하다. 근데 그렇죠. 그 사이에 조국 민정수석의 취임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른 어떤 사건은 없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경제적인 합리적인 사건은 없는 거죠. 이 매출이 신장해왔다던가 예,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국환과 조범동 사이에는 예. 그 우리 당 고수기 예. 민정수석에 취임하니 이 회사가 아마 잘 될 거야라고 조범동이 조국 수석의 당시 예. 수석의 이름을 예.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합리적 추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거기까지. 저는 예. 이제 그 부분에서 김경일 회사님이랑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렇다 네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목에서 우국환의 자금이 조문동 측에 굉장히 구세주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 그 이후에 배터리 펀드에서도 이상한 무상 증자나 예. 이런 부분들이 우국환 자금으로 벌어지는데 예. 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코링크가 누구 거냐 이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기는 어쨌든 익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취재한 사람들의 회계 자료랑은 좀 다르게 예. 제가 취재했던 당시 관계자들이나 투자자 대표들은 이거 익성의 자금이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이제 그분들은 뭐 회계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그걸 운용했던 조범동 씨와 이제 익성의 이모 부사장이 우리가 익성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고 뭐 이런 이제 방식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한 목적으로 기획된 사모펀드였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익성 그 이 아무개 부사장과 조범동의 녹취를 입수해서 그 과정 이제 그게 그 익성 이봉직 회장의 재가와 결론 속에 이뤘다. 그게 이제 레드펀드의 과정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내러티브 중심으로 설명을 예. 드리면 그리고 그 이후에 조범동 씨가 실권을 갖게 되는 계기가 공교롭게도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한 2017년 5월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부터 조범동 씨가 그러니까 2017년 초라고 하죠. 2017년 상반기부터 조범동 씨가 실제로 코링크 PE의 대표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어저께 보도한 내용이 그건데 5월 11일 날 이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하는 사업을 하는 그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상장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본으로 이걸 인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금융 뭐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금융 자범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이 투자자들을 꼬십니다. 예. 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예.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공공 사업인데 그렇죠. 여기에 당연히 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그렇게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2017년 5월 10일,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출근한 당일입니다. 야, 혼자서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촌 조카라는 사람은. 그렇죠. 예. 예.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없는 인연도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뭐 외국인 이름 약간 변형시켜서 뭐 투자한다. 뭐. 사촌은 아니더라도 오촌인데 당 고숙인데 혹시나 이런 굉장한 떡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건 여담인데 이 사건의 쟁점과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이 주식 투자가 약간 사기에 가까운 어떤 이걸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 판에 국회의원 이름 10명 못 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국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10명 못 되는 사람이 이 판에는 없다. 근데 조국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막 조국을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뭐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이미 조국 조카라는 걸 다 아는데 이미 그 판에서는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지 거기가 뭐 누구 사람 만날 때마다 뭐 내가 누구 조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얘기도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조국 당시 수석과는 점선의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과의 연계 여부는 밝혀진 게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한 기자의 말씀대로 정경심 교수가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그런 무리한 일을 했는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또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설령 뭐 이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에서 정경심 교수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가 과했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범동 씨의 지금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거고 WFM이 고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자금을 횡령했다고. 근데 이제 왜 그런 방식의 투자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비판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이제 우국환 씨가 익성의 지분을 40억에 사줬고요. 40억. 그리고 우국환 씨가 또 한 번에 이제 페이버를 제공합니다. 코링크에 2018년 3월에 상장사인 WFM 지분 110만 주 53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도합 이제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금전적 가치를 우국환 씨가 우국환 씨가 조범동 씨에게 이제 제공하는 셈인 거죠. 돈 많은 사람이네요, 이 사람. 그렇죠. 우국환 씨.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또는 다른 정치적인 이득을 어떤 연주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WFM 주식을 줄 때는 심지어 이제 코스닥 회사의 경영권까지 주게 되는 거니까요. 이분이 과연 뭘 보고 조범동 씨 뭘 보고 이제 줬겠냐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전에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주식 실물, 상장 주식 실물도 발견되죠. 그러니까 WFM 주식을 코링크에 이제 110만 주 무상으로 증여하기 전후로 주식을 사들이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 생각엔 어떤 일종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 검찰 수사의 하이라이트? 실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회계사 생활 20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주식 실물을 못 봤다. 아마 이제 뭐 스쳐 지나갔거나 그런 적은 있었겠죠. 저도 주식 투자 20년 동안 실물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건?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쪽을 좀 아시는 선수분들이 한 말은 그거 이제 사채권자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실물을 확보하고서 돈 빌려주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때 지금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 120억 가량의 주식이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 지금 현재 장부, 주식 실물, 공시, 자금의 흐름 이 네 가지가 모두 제각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네 가지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식 실물이 나와 있고 얼핏 여러 기자님들한테 들은 소식 중에 하나는 이 거래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로 이제 공시되어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기자님들 일부의 시각은 다 1월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주식 실물 전체가 100억 상당의 주식 실물 전체가 어디론가 이제 또 흩어져 있고 그 주식 실물 중에 12억 상당의 주식이 최근
조범동 씨의 조범동 씨가 아니죠. 정경보 씨 집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보도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이제 실물 증거를 왜 갖고 있었을까를 전문가들은 가능성 측면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 명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술품처럼 중간 거래를 밝힐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밖에 없고 이거는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명이라는 그렇죠. 거죠. 세 가지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지금 우국환 씨와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국환 씨가 넘겼고 이 부분에 이제 그 처남의 집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남은 이 거래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거래 지금 말씀하신 공시나 장부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누구 거를 갖고 있었던 거냐 이 대목이 남은 거고 사실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의 시각은 그런 거죠. 이게 정경심 교수의 차명 보유라고 한다면 고유공장을 주식을 가질 수 없으니까 차명 보유라고 한다면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공직자율법의 신고위부 의만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횡령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건이죠. 뭐 모든 것이 다 걸리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의 행위, 정경심 교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좀 회색지대가 있긴 있지만 처남집에서 발견된 이 주식, 실물 주식이 암시하는 것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행위는 그러면 어떤 것이 팩트고 어떤 것은 아직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행위는 그럼 뭐가 행위였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이제 자금 10억 정도가 실제 투자되고 블루펀드에 투자되고 나머지 10억이 이제 대여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외관은 대여의 형식인데 검찰은 지금 이건 대여가 아니라 투자이다. 그러면 대여냐 투자이냐 이걸 결정하는 건 어떤 명목상의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여라고 한다라면 어떤 일정률의 이자율을 정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건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일 테고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없이 이자율 책정이 없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면서 뭐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라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이건 회색지대인데 검찰 측의 어떤 뭐 주장 들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이미 원금 이상을 확보했다. 원금 이상을 정경심 교수가 원금 이상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부 지분이 신고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또 차명 보유의 성격이니까 자본시장법도 위반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저는 뭐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얼마를 회수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가 아예 몰랐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단출한 논리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래서 이게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가능한 것이냐. 근데 뭐 저는 뭐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할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거의 사실관계를 컨펌하려면 자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 공시,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 다 다른 상황에서 이 계좌 흐름을 검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취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냥 상상 속에서 이제까지 제가 들은 팩트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한 행위가 투자자로서 참여를 했다가 상장에 2번 정도 실패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장에 실패를 하니까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네. 돈이 잠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촌 조카와 상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일부라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중간에 차용증을 써서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야말로 추정인데 지금까지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돈을 이자 쪽으로 얼마를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면 다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신빙성이 일단 있습니까? 이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물적인 자금 흐름이 이미 파악이 됐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채무 변제나 이런 것들로 어떤 금액을 그러니까 지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걸로
그냥 상계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 규모가 수십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수십억 단위가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자금이 이렇게 뭐 10억짜리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우국한 씨가 조범동 씨한테 준 것만 해도 이제 100억이 되는 거니까 예. 금액은 상당히 크고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돈들이 뭐 좀 속된 말로 수두룩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그래요? 예. 근데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 과정에서 조범동이라는 이 조카뿐만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7.3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 그때 이제 녹취록이었죠. 귀국 직전에 조범동 씨 귀국 직전에 최태식 회장과의 이제 7.3억인데 저는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세무조사라는 게 결국 비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자금 추처가 어디로 갔는지인데 저희가 이제 세무대리를 할 때 고객분들과 사실은 항상 쟁점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리바이 설정. 그 한번 가만 보시면 그 7.3억이 결국은 수표로 갔단 말입니다. 수표로 간 이상은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왜 자꾸 죽은 사람한테 갔다고 하고 또 하나는 자꾸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고 하느냐. 이른바 세탁을 했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사채 시장에서 세탁을 했다라는 말이 먹히게 되면 제가 최 기자님한테 10억짜리 수표를 줬어요. 제 수표가 이쪽으로 갔거든요. 검찰이 야 김경률 너 최경 기자한테 10억짜리 수표 줬네 했을 때 모른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세탁을 하게 되면 저 그거 세탁을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대게 되면 저 그거 사채 시장에서 세탁을 한번 했어요. 사채업자가 최 기자한테 준 걸 겁니다. 전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7.3억은 상당히 의심되는 그렇게 조범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계속적으로 최태식 회장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죽은 사람에게 줬다고 해라. 뭐 그런 단서 하나. 그렇군요. 오늘 어느 때보다 문자가 많은데요. 이 문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미선님, 저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 입장인데 그래도 김경률 회계사님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참여연대 후원도 계속 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좀 이렇습니다. 네. 저도 듣는 방송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널려 있는 쟁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무리하다, 뭐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사 자체가 예를 들면 조국을 둘러싼 어떤 탄압, 음모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별개로 가야겠죠. 다만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일반인들이 잘 하지 않는 금융투자 그다음에 회계장부를 들여다봐야 보이는 어떤 팩트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그냥 신념에 의해서 사실을 구성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향성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 신념에 맞으면 기자고 자기 신념에 안 맞으면 기레기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꽤 이 사건의 어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이제 누누이 주장하지만 사모펀드 뭐 우회 상장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금 흐름,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밝혀졌을 거고 그게 나오는 순간은 누구든 승복해야만 된다. 그게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다.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도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군요. 저희의 시각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정에 가긴 가겠죠. 뭐 기소를 했으니까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 안 했죠. 근데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기소를 한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 형량으로 보세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또는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 횡령일지 아니면 차명 보유일지 자본시장법 위반일지 아니면 투자자로서 단순히 이걸 들여다본 거 정도까지만 입증이 될지 혹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뭐 횡령 교사나 지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건지 이거가 다 다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장관과의 연계 가능성 조국 장관은 저는 공직자윤리법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 딱 하나. 재산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조국 장관이 만약에 몰랐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문자 좀 온 거 있나요?
대부분이 다 질문이군요. 네. 예. 5928님은 사모펀드는 공무원이고 누구든 법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예.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들은 명확히 팩트가 하나씩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 감사하고요. 참여연대의 전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셨고요. 한겨레 민환 기자,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국정감사였고요. 당첨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